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절차를 일단 보류했지만 제명 철회를 요구하는 당내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오늘 김경 서울시 의원을 재소환한 가운데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오는 20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보상으로 5만 원 쿠폰을 지급했지만 유효기간이 짧고 차액 환불이 어려워 소비자 반응은 싸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내일 생중계됩니다. 공수처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판결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생중계는 이번이 네 번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결론입니다. 첫 소식 현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의 체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재판 전 과정은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선고 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며 자체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판결이 내려지는 모습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시작 전 모습이 생중계되거나 녹화 영상만 제공되었습니다.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진석열입니다. 예,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60년 12월 18일. 전직 대통령 형사재판 과정이 모두 생중계되는 건 지난 2018년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선포를 위해 불완전한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1심 선고인 만큼 선고 순간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 처리가 일단 멈췄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한 전 대표가 윤리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열흘간의 기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재심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는 전격 단식에 돌입했는데 여당에서는 비겁한 책임 회피용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먼저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고심 끝에 내놓은 답변은 숨 고르기였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불복하면 징계 의결이 통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건너뛴다면 한 전 대표 측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도 있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초재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도 최고위에 앞서 장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의결을 미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징계 조치가 절차와 방식 그리고 내용과 수위에 있어서 국민들과 당원들이 납득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한 전 대표가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만큼 당내에서 갈등을 봉합하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남은 기간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이르면 오는 26일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안 의결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오늘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두고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제명 철회 송토와 함께 일부 의원들은 한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정예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 지 하루 만에 열린 의원총회에선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발언대에 올라 윤리위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근래의 의원총회
에서는 보기 드물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친한계에선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에서 제명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습니다. 정성국 의원은 윤리위가 제명 발표 후 2차례 판결문을 수정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명 직후 성명서를 낸 소장파 의원들의 우려도 잇따랐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장 대표는 윤리위나 당무감사위가 독립적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국민 생각을 담아 제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반면 한 전 대표를 향한 결자 해지 촉구도 이어졌습니다. 징계의 원인이 된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당내 중진들에겐 조율의 역할이 주어지면서 양측 모두 한 발 물러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 정책 소명 부족에서 윤리의 처분 과했습니다. 책임을 묻되 정책을 수습하고 상처를 봉합하고.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사이에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양측 모두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 특검과 공천뇌물 특검을 주장하며 전격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돌파를 위한 승부수란 분석이 나옵니다.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생의 힘은 특검 중독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빈술의 무제한 특검 결사 반대 손팻말을 들고 국회 로텐더홀에 모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공천 뇌물과 통일교 게이트 특검도 함께 통과돼야 한다며 단식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검법이 수용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 혼란 국면에서 이목을 돌리고 24시간 필리버스터로 조명받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승부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같은 시각 본회의장 안에서는 특검 공조를 맺은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착수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도려내는 칼은 언제나 피해가려고 하고 상대방을 위해 휘두르는 칼날은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특히 3대 특검 종료 직후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을 두고 개딸 눈치 보기라며 종합 제너럴과 특별검사 스페셜의 결합 자체가 모순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뒤 2차 특검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결정을 미루고 민주당을 겨냥하며 전격 단식에 들어간 장동혁 대표. 승부수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 속내를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미뤘는데 한 발 물러섰다. 이렇게 해석해도 가능할까요? 네, 먼저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 물꼬를 텄다는 해석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징계를 되돌려야 한다는 당내 반발이 거셌잖아요. 네. 실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열이 이어지면 필패라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당내에서는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 대표로서는 당 안팎의 반발에 위기감을 느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한 전 대표 징계에 대한 반발은 예상보다 큽니다. 취재해보니 원래 어제 늦은 밤까지도 오늘 최고위에서 제명안을 의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 대표가 전격적으로 징계 결정을 보류한 건 당내 기류가 심상치 않을 것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정치적 해결이 가능해지려면 한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문제에 가족이 연루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지도부 한 인사는 한 전 대표가 0.1%라 하더라도 가족이 연루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해결,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변해서 사과를 하면
제명을 피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요, 지금 한 전 대표는 윤리위의 결정이 조작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윤리위 징계를 인정하고 사과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징계 보류를 제명의 명분을 쌓으려는 요식행위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건데요. 친한계 해석은 이렇습니다.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공방으로 갈 경우를 대비해 한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주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전격 단식에 돌입을 했어요. 명분은 민주당을 겨냥했지만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죠. 네, 내부 결집, 바로 이 내부 결집을 노렸다는 해석인데요. 장 대표가 지난해 말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법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당내 인정을 받았거든요.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특검과 내란 정국으로 끌고 가려는 상황에서 이런 단식이라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 중요한 건 내부 다툼이 아닌 대여 투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식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친한계 한 의원은 이 시점에서 단식은 빛이 바랄 수밖에 없다며 국면 전환용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단식을 바라보는 시각마저 차이가 나는 것처럼 실제로 보면 장 대표 측과 한 전 대표 측을 취재해 보면 양측 모두 마주보고 달리는 차와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당장 서로가 양보할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정책 해결이 가능한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국회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 관련 소식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개인 금고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주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 자택과 국회 사무실, 차남의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김 의원이 2020년 총선 당시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에게 각각 1,000만 원과 2천만 원을 받은 뒤 돌려줬다는 겁니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집에 김 의원 부부의 귀중품이 담긴 금고가 있다는 전직 보좌관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실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금고는 가로 세로 높이 1m 크기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자택 주변 CCTV를 확인하며 김 의원 측이 금고를 다른 곳에 옮긴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초선 이후부터 사용하던 일부 휴대전화를 버리지 않고 보관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병기 휴대폰이 두려워 제명을 못한다는 말이 나돌고 권력 핵심에서 축적된 녹취와 자료를 배경으로 한 버티기라는 관측까지 제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누군가 습득할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주변의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금고 안에서 해당 휴대전화가 발견될 경우 김 의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이른바 스모킹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 의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이 쓰던 아이폰을 제출했는데 비밀번호는 아직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에 주력한 뒤 김병기 의원을 소환해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주율입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오늘 경찰에 다시 출석해 10시간째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에겐 오는 20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박혜빈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의 김경 서울시 의원이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첫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만으로 포토라인에 선 김 시 의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 부탁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들어가서 모든 것 사실대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김 시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시 의원은 조사에 앞서 경찰이 지난 11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업무용 노트북과 태블릿도 이미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 시 의원은 미국 체류 당시 변호인을 통해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카페에서 강 의원과 남모 사무국장을 함께 만났고 남 국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돈을 전달했다는 주장입니다. 사무국장을 통해 돈을 받아 뒤늦게 인지했고 바로 돌려주라고 했다는 강 의원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강 의원은 경찰이 압수한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오는 20일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대질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최근 비공개 조사를 받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석자들의 경찰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한 장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장 의원은 고소인이 잡아당긴 상황만 확인된다며 신체에 닿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개된 일부 영상에서도 장 의원의 손바닥이 실제 고소인의 신체 부위에 닿았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장 의원은 조사 직후 SNS에 고소인이 3초짜리 영상만 제출했고 자신 있으면 원본 영상을 공개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피해자의 수치심을 부르는 영상을 대중에게 공개하라는 거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당시 일부 동석자들은 출석이 곤란하다는 뜻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들 동석자들이 포함된 SNS 대화방에선 장 의원이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있어 하지 말라고 만류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장 의원의 신상 공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당시 남자친구 이모 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태국에서 크레인이 쓰러지며 달리던 열차를 덮쳤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최소 32명에 달하는데 이 중엔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내와 처갓집에 가던 한국인 남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기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열차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입구에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태국 중부의 고속철도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무너지며 달리던 열차를 덮쳤습니다. 열차에는 승객과 승무원 195명이 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32명이 숨지고 66명이 다쳤습니다. 7명이 위중한 상태인데다 실종자도 있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แล้วก็ถ้าปลอดภัยแล้วนะครับทางเจ้าหน้าที่กู้ภัยของเรานะครับก็จะเข้าไปนำร่างผู้ที่คาดว่าติดอยู่เนี่ย 사망자 중에는 30대 한국인 남성도 있었습니다. 최근 태국인 아내와 혼인 신고를 하고 아내의 고향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중국이 지원하는 1대1로 사업 중 하나로 수도 방콕부터 북동부 농카이까지 약 600km를 잇는 공사 중 발생했습니다. 공사 시공을 맡았던 중국 기업의 부실 시공이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교롭게 오늘도 방콕 근처 공사장에서 크레인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졌는데 같은 기업이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지난해 3월 무너진 방콕의 30층 높이 감사원 신청사 건물도 공사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국내에서도 무거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치매를 앓던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60대 아들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신변을 비관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 골목에 경찰차가 경광등도 켜지 않고 조심스럽게 도착합니다. 80대 어머니가 실종됐다는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출동한 경찰은 이곳 트럭 적재함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운전석에서 아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마시다만 소주 2병과 농약병이 발견되고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쪽지가 나왔습니다. 둘 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고 중증 치매지만 환자 등록을 하지 않아 복지 서비스는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홀로 돌봐온 아들로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들과 어머니는 같이 노점 생활하며 지냈지만 얼마 전부터 모자 사이가 틀어진 것 같다고 이웃들은 말합니다. 아들이 좀 난폭했죠. 좋을 때는 같이 시장에도 차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또 안 좋을 때는 차에서 엄마가 주무셔 그러더라고요. 경찰에 붙잡힌 60대 아들은 전날 선산에서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적재함에 실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어머니가 산소에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런 우울증 병이 있었고 가지고 있던 농약으로 죽으려고 했는데 다행히 신고가 빨리 돼서. 경찰은 추가 조사와 부검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혀낸 뒤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대낮에 경기도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주인이 흉기에 찔려 숨졌고 피해자는 범행 5시간 반 만에 서울에서 체포됐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귀금속 판매점 앞에 경찰 수사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오후 여주인이 흉기에 살해된 현장입니다. 여주인의 남편이 사건 직후 아내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구급대원들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피해자는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40대로 추정되는 피의자는 범행 직후 도주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피의자를 태우고 부천으로 이동한 후 금은방에 내려준 택시기사는 피의자에게서 이상한 점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저하고 대화한 게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냥 타고 조용히 와서 내리기만 했어요. 범행 후 부천에서 도주한 피의자는 오후 5시 34분 서울 종로 3가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범행 후 6시간이 채 안 걸렸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대낮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단순 강도가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이슈가 된 사건을 더 들여다보는 사건 추적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사회부 황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황 기자, 첫 번째 사건 바로 가볼까요? 폰 압수, 휴대전화를 압수한다 하면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핸드폰을 걷어가는 일은 종종 있는데 이번엔 어디서 벌어진 일인가요? 네, 바로 경남의 통영시청입니다. 이게 통영시장님을 만나러 가려면 비서실에 휴대전화를 맡기고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시장실 앞에 휴대폰은 여기에 보관해 주세요라는 공지가 붙어 있습니다. 있네요. 네, 한 시민단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독재 시대를 방불하게 하는 시대착오적이고 고압적인 갑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녹취가 우려된다는 핑계라면 더욱 구차하다. 행정이 투명하고 당당하다면 시민에게 목소리가 기록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예, 이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실제로 혹시라도 녹취를 할까 봐 휴대전화를 못 갖고 들어가게 한 건가요? 통영시청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결제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이제 울리면 좀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비서실에서 이제 결제 지연이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걸로. 직원들의 업무 과정에서 방해가 될까 봐 조치한 거고 자율적으로 놓고 가는 방식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사실 진위는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지금은 논란이 되면서 이 휴대전화 보관함과 공지를 모두 없앤 상황입니다. 예, 벨이 울리는 건 통영시청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시험 논란인데 뒤에 경찰 마크가 보입니다. 어떤 이야기죠? 네, 최근 75기 경위 공채 시험에서의 논란인데요. 일부 수험생들이 면접 전형에서 여성 채용 비율을 맞추려고 의도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한 질문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이 면접을 본 여성 지원자 19명 가운데 16명이 최종 합격했는데요. 남성은 반 정도 떨어졌고요. 그런데 일부 남성 지원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수험 번호 때문이었습니다. 수험 번호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난 공채 시험들과는 달리 이번 기수는 수험 번호에서 남녀를 분리했는데요. 그래서 5일 동안 진행된 면접 중에 가장 마지막 날은 모두 여성 지원자들이었습니다.
이날의 면접 난이도가 극명하게 낮았다 이런 게 일부 수험생들의 주장입니다. 제가 이번 시험에 응시한 분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거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왔어요. 마지막 날에는 이상동기 범죄, 저희가 기출로 준비한 거거든요. 그런 거는.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불공정한 것 같다. 사실 지원자들의 주장이고 여성 지원자들이 실력이 좋아서 합격을 한 걸 수도 있을 텐데 채용을 주관한 경찰청 또 경찰대학의 입장은 어떤가요? 우선 경찰청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면접을 주관한 경찰대학에 문의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수험 번호가 나뉘면서 논란이 된 것 자체는 일리가 있으니 올해부터 남녀 통합 채용을 시작하는 이 순경 공채도 괜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번호를 섞는 방식도 고려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대학도 확인해봤는데요. 경찰대학 관계자는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진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수험 번호가 성별에 따라 나뉜 이유는 시험장 관리 등 수험생 편의를 위해 의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황지원 기자였습니다.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서해 구조물 관련 소식입니다. 그 주위에 정체불명의 고무보트 등이 포착된 모습을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 중국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순수 양식시설이라는 건데 실제로 양식된 연어가 중국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거대한 해상구조물 내부, 그물 아래 연어들이 가득 차 있고 작업자들은 연어를 건져 파란색 박스에 담아 옮깁니다. 중국에서 공개된 영상으로 중국 측은 이 연어들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설치된 구조물, 이른바 설란 1호와 2호에서 양식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서해 구조물에서 양식된 이른바 설란산 연어가 유통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해 구조물이 양식시설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동향이 포착된 겁니다. 하지만 순수 양식시설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서해 구조물 철거를 거부할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가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어업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다뤄야 된다. 정치권도 경계 미백정 수역에서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가 우리의 해양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상대로 인공 구조물과 해양 활동을 확대하며 실효 지배를 강화해 온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여러 경로를 통해 관련 동향을 인지하고 있다며 건설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의 진전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이번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덴마크 영토 그린란드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과 덴마크의 백악관 담판은 1시간 만에 결렬됐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가 할 수 있는 일은 개썰매나 더 배치하는 것뿐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린란드 매입에 1,000조 원 가까이 든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국제사회 관심을 모은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 3자 고위급 회동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은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주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1시간 만에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의 안보 역량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렸습니다. I can't rely on Denmark being able to fend themselves off. They were talking about they put an extra dog, and they were serious about this. They put an extra dog sled there. 덴마크는 레드라인까지 언급하며 반발했지만 수위는 높지 않았습니다. The group, in our view, should focus on how to address the American security concerns, while at the same time respecting the red lines of the Kingdom of Denmark.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개썰매 발언에 대응이라도 하듯 이날 밤 덴마크 군인들이 수송기를 타고 그린란드에 도착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린란드의 잠정 매입가까지 추산됐습니다. 미 MBC는 미국 학자와 전직 관리 그룹의 계산을 인용해 매입 비용이 우리 돈으로 약 700조 원에서
최대 1,000조 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 국방부 연간 예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입니다. 영토 확장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집요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사회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경고대로 이란이 체포된 반정부 시위대의 사형 집행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일촉즉발의 긴장감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여애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부가 처형을 멈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We've been told that the killing in Iran is stopping, and there's no plan for executions or executions. 이란 측도 사형 집행 계획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And there is no any hanging today or tomorrow or whatever. 이란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사형 선고가 내려진 26살 청년 에르판 솔탄 얘기입니다. 예고대로라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 5시 반까지 처형돼야 했지만 일단 미뤄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처형하면 매우 강한 조치가 있을 거라고 경고했던 만큼 이란 정부의 사형 집행 중단에 군사 개입 보류를 시사한 걸로 풀이됐습니다. 실제 움직임은 다릅니다. 미국 국방부가 남중국해에 배치됐던 항모전단을 중동에 전진 배치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겁니다. 더욱이 미군은 중동 최대 기지인 카타르 공군기지 내 일부 직원들에게 대피 권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도 자국민에게 현지에서 즉각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군경이 최소 6개 도시에서 시위대를 향해 직접 총기를 발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SNS에 확산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로 강경 진압으로 인한 유혈 사태는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이란도 물러서지 않고 최고 준비 태세를 갖췄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자국 영공을 5시간 동안 일시 폐쇄하는 등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상엽 기자입니다. 여객기들이 이란 영공을 피해 주변으로 돌아갑니다. 이란 정부가 허락된 일부 국제선 말고는 어떤 비행기도 다닐 수 없도록 자국 영공을 폐쇄한 겁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전 7시부터 9시 반까지 예고됐던 영공 폐쇄는 한 차례 연장돼 정오까지 5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란은 상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공중 임무 때문에 영공을 폐쇄했다고만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비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군사 활동을 개시하거나 민간 항공기에 대한 오사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였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시위의 배후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Because President Trump has said that if there are killings, he would intervene. And they wanted to drag him into this conflict. And that was exactly an Israeli plot. Diplomacy is much better than war. But it is up to the US president to decide. 그러면서 이란 정권의 사병 집단인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적의 오판에 결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정치 고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란 미사일이 알-우데이드 기지를 휩쓸고 간 사실을 언급해보라면서 이란이 어떤 공격에도 대응하겠다는 결의와 역량을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는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운영하는 최대 규모의 기지입니다. 이란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자 알-우데이드 기지를 공습하며 보복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트럭과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트럭 하부에 매달린 채 끌려가는 사고가 중국 남부 후난성에서 벌어졌습니다. 뒤따라가던 차량이 트럭을 1분 넘게 쫓아가 겨우 멈춰 세운 덕분에 운전자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 김한윤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좁은 도로에서 나란히 달리던 트럭과 오토바이가 갑자기 부딪힙니다. 충격에 바닥에 나뒹구는 오토바이. 그런데 운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트럭 후방 하부에 옷이 걸린 채 끌려가고 있습니다. 뒷차에서 경적을 계속 울리며 멈추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트럭은 멈추질 않습니다.
결국 뒷차가 중앙선을 넘어 트럭 앞에 멈춰선 뒤에야 아찔한 주행은 끝이 났습니다. 사고가 난 지 1분도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 중국 후난성에서 트럭 기사가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채 운행하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운전자는 골절과 타박상만 입은 채 구조됐습니다. 중국에서 연간 발생하는 오토바이 사고는 무려 33,400여 건. 특히 트럭과 부딪혔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의 70%가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 확률이 높습니다. 사각지대가 많은 트럭과 몸집이 작은 오토바이 간 사고는 빈번할 수밖에 없는 만큼 서로 간의 방어운전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중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보상책으로 오늘부터 5만 원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용권을 쓰는데 제한 조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불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과 쿠팡이츠는 5,000원, 여행 상품과 고가품을 파는 쿠팡 트래블과 알럭스에선 2만 원. 마케팅이냐는 비판을 받았던 쿠팡의 구매 이용권이 변경 없이 그대로 지급됐습니다. 처음 들어봐요. 잘 몰랐었어요. 쓸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마저도 여러 가지 제한이 붙었는데 오는 4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만 이용권을 쓸 수 있습니다. 차액 환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5,000원 전액을 쓰려면 이용권 금액 이상의 물건을 사야 합니다. 미봉책처럼 소비자를 우롱하는 게 아닌가. 5,000원짜리면 전액을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쿠팡이츠에선 포장 주문에는 쓸 수 없도록 했고 쿠팡 트래블에선 국내 여행 상품에만 쓸 수 있어 해외여행 상품이나 음식 교환권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당장 이용권 거부와 함께 쿠팡 탈퇴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얄팍한 거짓 쿠팡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쿠팡에게 쿠팡 탈퇴라는 진엄한 죽비를 내칩시다. 업계에서는 탈판 기조 속에 소비자들이 이용권을 실제 얼마나 많이 사용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훈입니다. 올해부터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면제되는데 어찌된 게 가격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올랐습니다. 치솟은 환율에 미국 현지 도축량까지 줄어든 영향이라는데 이러나 저러나 이 소비자와 자영업자 부담은 줄어들질 않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대형마트. 매대에 다양한 종류의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돼 있습니다. 스테이크용 2덩이는 2만 원 수준. 그동안 한우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미국산 소 갈비살 100g의 평균 가격은 4,900원 정도입니다. 1년 전보다 9% 올랐습니다. 가격이 오르면서 소위 가성비가 떨어진 겁니다. 그 싼 맛에 사 먹었었죠,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비싸면 굳이 사 먹을 필요 있겠어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올해부터 미국산 소고기에 붙던 관세가 아예 사라졌지만 가격 인하 효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현지 가뭄으로 사육 환경이 나빠지면서 지난해에만 도축되는 소가 600만 마리 정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1 환율까지 높아지면서 미국산 소고기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마진이 훨씬 줄어들긴 했습니다. 옛날보다 가격이 조금 더 올리기도 했었는데도 그래도 더 비싸져가지고. 무관세 효과가 본격화되면 가격이 일부 내려갈 수 있겠지만 미국 내 도축 물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는 2028년 전까진 가격 부담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오늘도 환율과 주가는 나란히 치솟았습니다. 미국의 이례적인 구두 개입에 잠시 하락하는가 했던 환율은 달러 사재기로 다시 1,470원 근처를 지켰고 코스피는 사상 처음 4,800 코앞까지 뛰었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이 한국 경제의 견고한 기초 여건과 맞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사상 첫 구두 개입에 나서자 원달러 환율은 15원 넘게 낮아지며 1,460원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춤도 잠시일 뿐 바로 달러 수요가 늘며 1,470원대로 올라섰고 결국 1,469.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차피 달러 가격은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에 환율이 낮아지면 달러를 사들이는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환율이 1,430원대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좀 계속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좀 더 샀어야 됐는데 사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실제 외환 당국이 강력한 구두 개입에 나선 지난해 말 환율이 1,430원대까지 내려가자 5대 은행 고객들은 총 7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하루 평균 330억 원꼴, 지난해 1월부터 11월 하루 평균 환전액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요동치는 환율을 고려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후 5번 연속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들썩이는 서울 집값에 이어 환율까지 금리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달러를 다 가져오는데 더 환율이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선물 시장에서 달러를 팔지 않습니다. 환율이 요동치는 상황에도 코스피는 1.58%나 뛰면서 4,797로 5천 시대에 불과 200포인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재료를 공급하면서 거기에 마진을 붙여 수익을 내왔습니다. 한국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이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이 부당이득이니 돌려주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215억 원을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점주들은 계약서에 없는 원재료 공급 유통 마진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겁니다. 점주들은 본사가 총 수입의 6%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원재료에 마진을 붙여 돈을 중복으로 받아왔다며 지난 2020년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선고를 듣는 순간 온몸이 찌릿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부당하게 가져간 돈을 제대로 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는 피자헛 유통마진 반환 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해왔습니다. 치킨과 버거 카페 등 여러 브랜드가 비슷한 소송에 휘말려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마진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런 식으로 계약을 수정하지 않았다면은 다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실제로 그동안 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유사 소송이 확산되면 영세, 중소 브랜드의 줄폐업이 우려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관행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현대, 기아차, 양강 체제에 밀려나 잊혀질 뻔했던 중견차 업체들이 최근 신차를 앞세워 반격에 나섰습니다. 고물가 시대 가성비 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분석인데 확실한 반등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르노코리아가 최근 공개한 신형 SUV입니다. 재작년 4년 만에 내놓은 신차가 국내 시장에서 6만 대 넘게 판매되며 자신감을 찾은 데 이어 또 다른 신형 모델로 정면 승부에 나선 겁니다. Disruptive and distinctive design. So we really want to position this car as a more premium, more advanced, more tech car. Filorn being again the biggest car of Renault Korea that we ever produced. 지난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모델의 판매 호조를 발판 삼은 KG 모빌리티도 신형 픽업 트럭을 내놓고 레저와 상업용 수요 동시 공략에 나섰습니다. 픽업 트럭은 화물차로 분류됩니다. 일반 승용차에 붙는 일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용적인 소비자들이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작 대비 이제 가격도 경쟁력 있게 좀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전작 대비 이제 디젤만 나오던 차량이 이제 가솔린 차량도 나왔고. 그동안 현대차, 기아의 압도적인 점유율과
테슬라 등 수입차 공세에 밀려 내수 시장에서 갈수록 존재감이 줄어들었던 중견 완성차 업체들. 고금리, 고물가 기조 장기화 속 가격과 유지비 등을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가성비 전략을 내세운 중견차 업체들의 존재감이 서서히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고객하고의 커뮤니케이션에 보다 적극성을 띈다라고 하면은 내수 시장에서 예전과 같이 상당히 많은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견차 업체들의 반격이 일시적 반등에 그칠지 국내 시장의 새로운 균형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K-뷰티에 이제 기술력까지 더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유행이 아니라 나에게 잘 맞느냐인데 내 피부에 맞는 기기를 고르고 화장품을 직접 만드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가 놓인 진열대 앞. 사람들이 직접 세럼을 발라보고 손에 패드를 얹기도 합니다. 이곳은 185개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 개 제품 중에 나에게 맞는 제품을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홈 뷰티 기기로 급부상한 이 브랜드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면서 소비자의 관심을 더 끌었습니다. 제품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랑 맞는 게 뭔지 찾을 수 있어서 좋았고 구경할 게 많아가지고 전시 공간이 아닌 체험형 공간으로 변화하면서 고객들이 이제 궁금해했던 제품들 실질적으로 테스트해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강점으로. 아예 나만의 화장품을 만드는 공간도 등장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얼굴에 색 비교 카드를 대면 AI가 측정해 피부에 맞는 화장품 색을 알려줍니다. 이후 측정값에 맞게 로봇이 색을 조합하고 맞춤형 파운데이션을 만듭니다. 직접 전문가와 상담해 제형, 향까지 나에게 맞는 립스틱을 만들 수 있어 인기입니다. 自分だけのカスタムが作れるってネットにインスタに載ってたんで作ってみたくてファンデーションを次は K-뷰티가 IT 업체 못지않는 기술력으로 단순 판매를 넘어 이제는 고객의 취향에 맞춘 프리미엄 제품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위기에 쫓기는 여성들이 24시간 전화를 걸어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여성 긴급전화 1366입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는 상담원들은 정작 쉴 틈도 없이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 여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앞 복도에는 살인적인 근무표 하루라도 쉬고 싶다. 인력 공백 해결하라는 표어가 질비합니다. 24시간 전화를 받고 긴급 보호에 나서는 상담원은 4조 3교대인데 주말도 공휴일도 없이 근무를 돌립니다. 쉬질 못하니 몸부터 상합니다. 한 1년 정도 근무하고 나서 제가 이제 성인수술이랑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술을 했었고요. 처음에는 불면증이 먼저 왔고요, 성형장애가. 작년부터 지방간이 생겼어요. 신진대사가 무너지면서 나이와 무관하게 성인병이 생기고 인지 기능마저 낮아집니다. 이렇게 일하게 되면 저희 학적으로 봤을 때 알코올 농도 한 0.1% 정도 되는 수준으로 일한다고 저희가 판단하거든요. 휴식이 안 되고 계속 쌓이는 거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높고 계약직이다 보니 채용 공고를 계속 올려도 24시간 상담원은 정원 16명을 채우질 못한 채 파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못하는 일이 매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원들은 한 달에 하루라도 제대로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3년 넘게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운영주체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서울시,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까지 어느 누구도 이들의 고충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늦긴 했지만 지금 체크하고 계속 지시하고 있어요. 방치는 아니에요. 상담원들이 1366을 떠나지 않은 건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늦은 저녁이나 새벽에 피해자분들이 전화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는 진짜 없거든요. 보람됐는데 저마저도 나가면 정원이 정말 안 채워질 것 같아서 자살 예방 전화가 안 받아서 저희 쪽으로 전화하는 분도 있어요. 한 명 한 명 살리는데 저는 정말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1366 서울센터는 지난달 2,600건 넘게 상담해 하루 평균 85건씩 힘든 여성들의 고충을 들어줬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린 환자들의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 소송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패소했던 1심이 뒤집힐지 관심을 모았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대단히 충격적이고 또한 안타까운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3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과 후두암에 걸린 환자 3,465명을 대신해 53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바로 항소했고 5년 만에 2심 선고가 나왔지만 결과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진료비를 지급한 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도 개개인의 사정을 따로 살펴봐야 한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환자들이 흡연을 시작한 1960년대와 70년대에 담뱃값 경고 문구가 최소한에 불과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법원이 아직도 이렇게 유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정말 비통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은 시민사회단체도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흡연으로 유발되는 건강 문제를 은폐한 책임을 물어 승소해 담배 회사들로부터 약 300조의 배상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국민거포 박병호 선수가 지도자로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자신의 전성기를 꽃피웠던 친정팀 키움으로 돌아온 박병호는 선수 생활은 100점이었다며 후회 없는 작별을 고했습니다. 황찬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익숙한 유니폼이 아닌 일상복의 박병호. 지난 시즌 후 은퇴를 결심한 박병호는 키움의 선수 제안을 뒤로하고 후회 없이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선수 전성기를 통해서 홈런왕도 해보고 MVP도 해봤고 그리고 또 미국 야구도 짧지만 진출을 해봤고 그런 부분에서 선수로서는 제 스스로 100점을 달성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호는 LG에서 넥센으로 이적한 2011년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습니다. 다음 해 31개 홈런으로 MVP가 됐고 KBO 사상 최초 4년 연속 홈런왕으로 국민 거포 타이틀을 얻었으며 메이저리그 진출까지 이뤄냈습니다. 미운 오리에서 백조가 된 비결은 스승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삼진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선수가 삼진을 당해도 칭찬을 받는 선수로 변화를 시켜주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중요성을 성적으로 증명한 박병호는 이제 제2의 박병호를 찾는 잔류군 선임 코치로 변신합니다. 제가 힘들었었던 적이 저도 길었기 때문에 공감하면서 그 선수들의 동기여부가 되는 코치가 되고 싶고 시원하게 담장을 넘기던 박병호의 홈런쇼는 막을 내렸지만 지도자 박병호가 키워낼 새로운 영웅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밀라노 코르티나 패럴림픽을 앞두고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3월 6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위대한 도전도 함께 응원합니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추위가 물러나자 곧바로 미세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외 오염물질에다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서울 도심은 종일 뿌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탁할 텐데요. 특히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광주, 대구와 경북은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여기에 내일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도 뒤엉키겠고요. 안개가 지면에 얼어붙어 도로에 살얼음이 낄 수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동해안은 대기가 건조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오늘보단 낮겠지만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고요. 낮에는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 14도, 부산은 15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먼지는 주말까지 머물겠고요. 절기 대한이 들어있는 다음 주에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